이 이야기는 부산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회사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 죽어가는 손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남편 장례 치르는 중 회사 돈 5억을 들고 달아난 여자. 어린 두 남매를 버리고 떠난 여자. 나는 1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그 여자를 다시 만났을 때 내 손주는 죽어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도망친 거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날, 부산항.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이 도시 물류업계의 중심이 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해운수. 그 회사를 일군 사람, 권만석 회장. 68세, 평생을 이 항구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소. 가족도, 건강도, 젊음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내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진호. 나의 첫째 아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서연. 말수는 적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여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6살 권민재, 4살 권수아. 회장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었죠. 그날 밤, 2015년 3월 17일, 권진호 상무는 야간 부두 점검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새벽 2시 43분, 동해부두 3번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 추락 사고 발생. 권진호 상무 현장에서 즉사. 진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일찍 갔구나.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고 회사 직원들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이서연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두려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 회사 금고에서 현금 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CCTV는 교묘하게 피해 있었고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셋. 회장, 아들 진호, 그리고 며느리 이서연. 같은 날 오전 9시. 이서연 행방불명. 6살, 4살 두 아이만 집에 남겨진 채. 휴대폰 꺼짐. 신용카드 사용 기록 없음. 은행 계좌 해지. 완벽한 도주였습니다. 동해운수 며느리 5억 들고 야반도주 남편 장례식장에서 회사 돈 훔쳐 두 어린 자식 버리고 사라진 엄마.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는 들끓었고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소. 내 아들의 아내를, 내 손주들의 엄마를 그렇게 아껴주었는데 아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돈을 훔치고 달아나다니. 권만석 회장은 두 손주를 떠안았습니다. 6살 민재는 계속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 4살 수아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회장은 손주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가셨단다. 아주 멀리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경찰 조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CCTV에는 그녀가 새벽 4시경 집을 나서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둘째 아들 권진수.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믿음을 잃었고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형수 사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입니다. 알고 있네.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형이 못다한 일 제가 하겠습니다. 권만석 회장은 결국 회사를 둘째 아들 권진수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회장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자랐고 회사는 더 커졌고 권만석 회장은 더 늙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서연에 대한 미움, 배신자에 대한 분노, 그것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민재, 그리고 중학생이 된 수아. 민재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소.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고, 수아는 반항적이 되었지. 학교도 자주 빠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둘 다 엄마가 없이 자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요. 나는 그 애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빠가 될 수 없었소. 더군다나 아버지, 형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외국 남자와 결혼해서 호주에 산다고 하더군요. 아예 새 삶을 시작한 거죠. 우리 조카들은 완전히 버린 겁니다. 회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믿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 여자를 완전히 지우는 게 더 쉬웠으니까요. 명절마다 회장은 빈자리를 받습니다. 아들의 빈자리, 며느리의 빈자리. 아니, 며느리는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돈만 노린 거였어. 그렇게 믿지 않으면 너무 아팠으니까요. 진호야, 내가 잘못 봤구나. 내 여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냐? 어느 쪽이든 우리 가족은 끝이 났구나. 2025년 12월 어느 날 밤, 권만석 회장은 오래된 부산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40년 전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골목에서 시작했던 기억. 아들 진호를 데리고 떡볶이를 사 먹던 기억. 그런 것들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헐렁한 옷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아이의 얼굴은 죽은 아들 진호를 빼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모든 것이 마치 30년 전 어린 진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옆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녀가,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자. 초췌하고 야위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진 이서연이었습니다. 이서연? 회장님. 이서연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는 아들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설 힘도 없는지 무릎을 꿇고 권만석 회장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도망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하지만 회장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호주에서 행복하게 산다던 여자는 여기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병든 아이를 안고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일단 병원으로 옮겨서 상태를 확인시켰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발견해서 아이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어머니도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상태입니다. 둘 다 당장 입원이 필요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면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의료 기록을 보니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네요. 대학병원 진료 예약도 몇 번이나 취소됐고 이렇게까지 방치하다니 보호자가 대체 뭘 한 겁니까? 권만석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5억이란 돈을 가져갔는데 왜 아이를 저 상태로 두었을까? 도망갔다던 서연이 왜 아직 이 근처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을까? 저 아이는 누구인가? 서연이 성격에 아이를 저렇게 키울 애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저런 행색으로 시장 바닥을 떠돌아다니는 걸까? 권만석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서연이 사라진 건 도망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숨은 겁니다. 아니, 숨어야만 했던 겁니다. 민혁이는 괜찮나요? 일단 안정됐다. 서연아. 네. 1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회장님,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아니, 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서연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진호가 죽던 그날 밤의 진실을. 10년 전 남편 진호는 그날 밤 점검을 나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오늘 동생이랑 크게 싸웠어. 회사 승계 문제 때문에 진수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죠. 남편이 죽었다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운전을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 치르는 중에도 넋이 나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그제서야 아이들이 생각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이 저를 불렀어요.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네. 형 사고 우연이 아닙니다. 형은 그날 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설마 지금 내가 제 정신이 아니거든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형수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제가 5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둘째, 아버지한테 내가 형을 죽였다고 말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형수님만 이상한 사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 형수님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어린 수아는 아직 4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서연은 그날 밤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남편의 원수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사라지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5억으로 삼촌이 아이 둘을 키운다고 저더러 그냥 떠나라 하더군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주면서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때 막내 민혁이가 고열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들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를 하는데 뉴스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회사 돈 5억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그 사람이 5억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돈 때문에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럼 셋째 손주가 지금 저 아이인가? 네. 남편과 제 막내 아들이에요. 10년 전에는 아직 뱃속에 있어서 회장님은 민혁이를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저는 남편 장례식 중인데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와 수아는 그 사람이 해칠까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는 10년 동안 내 손주의 목숨을 구하려던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았단 말인가. 권만석 회장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개인 탐정, 보안 전문가, 심지어 해외 조사팀까지 동원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CCTV 복원했습니다. 금고 압복도 영상인데요. 새벽 3시 47분 금고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아드님 권진수 씨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권진호 상무님 차량 사고 보고서 재감정 결과인데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조작한 겁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네. 그리고 이건 당일 오후 8시경 두 분이 부두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상무님 휴대폰에 남아있던 걸 복원했습니다. 10년 전 부둣가 사무실에서 두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수야, 대체 뭐 하는 짓이냐? 회사 자금 2억을 무단으로 빼돌렸어? 게다가 거래처와 뒷거래까지? 형은 항상 그렇게 정직하게 살더니 뭘 얻었어? 아버지 눈에는 항상 형만 보이지. 난 투명인간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일 당장 아버지께 보고하겠어. 형 후회할 거야. 거기까지 듣던 권 회장의 입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구나. 내가 회사를, 돈을, 권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 놈은 그걸 지키려고 하다 죽은 거고, 한 놈은 그걸 빼앗으려고 형을 죽였어. 내가 다 죽인 거야. 권만석 회장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해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보게 검찰총장인가? 나 권만석이야. 우리 둘째 아들 권진수 살인교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네. 증거는 내가 다 준비했어. 망설일 이유는 없네.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어. 권만석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백합 한 다발, 그리고 10년간 잊고 살았던 손주 민혁이의 출생신고서. 나는 이 문을 열 자격이 있을까? 10년간 외면했던 손주, 10년간 죄인으로 만들었던 며느리. 나는 과연. 회장님, 서연아. 회장님, 왜 이러세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았어. 10년 동안 너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내 손주를 목숨 걸고 지켰는데 나는 너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회장님, 저는. 아니야. 말하지 마. 내가 용서를 구할 이유는 없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나야. 저 아이가 내 셋째 손주로구나. 내 남편과 똑 닮았어요. 진호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가 10년 동안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다니. 엄마, 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민혁아, 너의 할아버지시란다. 진짜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란다. 미안하구나, 민혁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바쁘신 분이라서 못 오시는 거래요. 이제 오셨으니까 괜찮아요. 권만석 회장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피보다 진합니다. 1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운 며느리. 그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는 순수한 손주.
그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권진수는 구속되었습니다.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증거는 완벽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만족하십니까? 평생 쌓아온 동해운수의 명예. 이제 완전히 바닥이네요. 형제가 형을 죽인 회사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재벌가. 언론이 뭐라고 쓸지 벌써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회사는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명예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진실이야. 그리고 정의. 정의라니 웃기십니다. 너는 끝까지 이해 못하겠지. 내 형 진호는 정직했어. 그래서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어. 너는 똑똑했지만 정직하지 못했어. 그래서 형을 죽였고 나는 진실을 10년 동안 보지 못했어. 그게 내 최대의 잘못이야. 잠시 후 법정 안에서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권진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권만석 회장은 법정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작 눈을 떴더라면 진호는 살았을까? 이서연은 도망치지 않았을까? 민혁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까?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을 바르게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권만석 회장은 민혁이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했고 골수 기증자를 찾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 퇴원할 수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퇴원하면 할아버지 집에 가자. 형과 누나도 만나고. 진짜요? 저한테 형과 누나가 있어요? 그럼 민재 형이랑 수아 누나가 있단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엄마. 거짓말. 거짓말이지? 민재야. 수아야.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엄마는 우릴 버렸잖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앉아라, 민재야, 수아야.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줄게.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이야. 권만석 회장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엄마가 도둑이 아니라 영웅이었다는 것.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 그럼 아빠를 죽인 게 삼촌이었어요? 그렇다. 그리고 엄마는 우릴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 봤단다.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오해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10년 동안 곁에 없어서 너희가 할아버지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엄마 꿈꿨어요. 저기 저는 민혁이에요. 형이랑 누나의 막내 동생이요. 동생?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형, 누나.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이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만석 회장은 회사 지분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옛 물류창고를 개조해서 동해 희망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무료 진료소, 아이들 공부방, 노인 복지센터, 항구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 자, 오늘은 수학 시간이에요. 모두 책 꺼내 볼까요? 형, 공 이쪽으로 받아라. 야, 나도 껴줘. 진호야,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 내가 남긴 가족들을 잘 지키는 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회장님,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여기 오는 게 좋더구나.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회장님, 제가 사과할 말이 있어요. 사과? 내가 무슨? 10년 전 저는 회장님을 믿지 못했어요. 진실을 말씀드렸다면 회장님이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걸 믿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해. 나는 그동안 돈과 명예만 쫓아왔으니까. 가족보다 회사를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그런데 내 덕분에 나는 변했어. 이제는 알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명예도 회사도 아니야. 가족이야.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모습 보고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지. 내 아들 진호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론 후회됩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무너진다는 것을요. 우리가 쉽게 미워했던 사람들, 우리가 쉽게 판단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오늘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완벽한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손주들과 며느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제가 아들 진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진실은 때로 늦게 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진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억울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진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